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바로 양육비입니다. 이에 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현창윤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덕명법률사무소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혼 등의 이유로 부부가 갈라서면은 한쪽이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른 쪽이 양육비를 줘야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양육비에 대한 분쟁이 정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줘야 하는 정 최소한의 양육비에 못 미치는 정도로 그냥 조금 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걸 넘어서서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은 정말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양육비 도대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요. 뭔가 결혼 생활이 한쪽이 좀 잘못해서 그 유책 배우자가 있어서 좀 파탄이 났을 때, 그럴 때 뭐 양육권을 뺏기고 그에 대한 뭐 잘못에 대한 죄값으로서 양육비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하고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재산 상황이나 가정 양육 환경, 그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는 것이고, 네.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면 비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 네. 그 양육비를 주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죄값이나 뭐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고요. 저희 가정법원의 양육비에 관한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도 아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이지 어떤 혼인 전에 받아오던 생활비나 뭐 어떤 죗값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생활비를 얼마 받았든, 400만 원을 받았든 300만 원 받았든 이것과는 좀 무관하게 네. 새로이 가정법원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2017년도에 나온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산정이 되고 약간 좀 환경에 따라서 좀 가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 수입이 많을수록 좀 많아지는데,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그 현실 생활을 좀 반영을 하려면 좀 예. 0세에서 뭐 2세까지 이런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뭐 양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양육권자가 보통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그렇죠. 24시간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좀 자녀에게 사실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 환경이나 양육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차이 때문에 아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양육 환경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들도 이혼을 네. 하는 환경이라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현창윤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은 이 돈이 그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은 더 많긴 할 텐데, 네, 굉장히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0세부터 2세 이럴 때는 정말로 24시간 붙어 있어야 케어가 되니까 필요하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돈을 더 많이 받을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산정 기준뿐만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좀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가 처음에 산정됐다고 그게 평생 가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영화 어벤져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호크아이 역을 맡았던 제레미 레너가 최근 수입이 줄었다면서 양육비 조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양육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정서상으로는 뭔가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약간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사실 이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서 가능한데, 실제로 남편이 이혼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많았다가 실직을 해서 무직이 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양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청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반대로 좀 이혼 당시에는 좀 여자분께서 좀 가정주부로서만 활동을 하다가 네. 이혼 이후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뭐 카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사업이 대박이 나서 네. 수입이 많아지는 경우, 그 반대편에서 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를 증감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사례 중에서요, 그 이혼 당시에는 그 여자분께서 무직 상태였어요. 가정주부였죠. 그래서 남편분이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여자분께서 카페 사업을 하면서 좀 그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수입이 네.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분담하는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남편분이 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서 좀 감액됐던 사건이 좀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 양육비에 대해서 이혼 당시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일괄 지급, 지금까지 미뤄왔던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라고 하는 일괄 지급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특히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 이혼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좀 이혼을 하시는데 좀 네. 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하는 것에만 좀 급급해서 이런 양육비나 그런 부분을 그 세세하게 좀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이 당연히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 조정에서는 이 양육비를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전에는 이런 양육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정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런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만은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변경 청구를 한다든가 네. 청구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또는 정확하게 상대편이 얼마만큼 버는지를 잘 모르고 양육비를 뭐 정했다면 이 변경 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변경 또는 정함이 가능합니다. 이 양육 의무 자체가 이 자녀의 출생 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출생 이후부터 지급을 하지 않은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죠. 이 바로 소멸시효인데 양육비도 채권이니까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 심판된 경우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협의로 정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협의 이혼하시면서 좀 정한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협의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네. 많이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군요. 종종 생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보다 많이 불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판결이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거나 또는 협의로 정해진 경우 네. 그때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스타트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별다르게 정해진 거 없다면은 네.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청구하는 사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예 정함이 없었던 상태, 특히 미혼모나 최근에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뭐 코피노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모이고 누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친부인지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하고는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20년, 뭐 30년, 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양육비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 여성이 경제력이 굉장히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때 이때 집에서 이제 그냥 쫓겨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판례들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경제력 없이 그냥 쫓겨났던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요. 특히 뭐 미혼모나 최근에 뭐 한부모 가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친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를 좀 유예시키겠다. 약간 이런 네. 취지이기도 하죠. 이 양육비 하면은 이 이혼 후에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정말 미혼모들 사회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한데요. 좀 네.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물학적 아버지, 친부의 보호가 좀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원이라도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당연히 인정될 것 같은데 약간의 법률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사실. 아, 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받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생자로 이제 추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에는 임지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가 맞다, 이 친부가 맞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난점이 있죠. 이런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지 청구 소송이고 만약 네. 그 혼외자, 결혼과 무관하게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네. 좀 법률상 아버지로 좀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경향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당연히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그런 경우에 좀 강제로라도 이런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좀 확인을 시키고 그 이후부터 뭐 출생 시로부터의 양육비를 소급적으로 좀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지를 통해서 생물학적 아버지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은 그 나중에 상속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엄연히 혼외자라도 뭐 생물학적 자녀라면은 자녀로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내법상 상속분을 인정받고 나중에 뭐 유류분 청구라 소송이라든가 그런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따로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수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이요, 내가 당신 딸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다가 네. 이제 그래 넌 내 딸 맞다, 너 내 아들 맞다 라고 전개가 된 후에는 네. 갑자기 대형 기업의 이 상무이사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얼토당토 않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드라마의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저는 참 의문입니다만. 왜냐하면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상속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회사에 어떤 자리를 물려준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할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버지들을 네. 고발하는 내용의 이 배드 파더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죠. 네. 여기에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쟁점은 명예훼손인가 아동의 생존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좀 사적인 의견을 물어봐도 될까요? 이 양육비라는 것이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올라와서 훼손되는 것이 뭐 사회적인 명예 뭐 이런 것인데 자녀의 뭐 생존이 걸려있는 양육비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잘못된 허위의 사실이 올라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좀 엄밀한 검증을 거쳐서 올라간 사실이라면 그 취지에 상당한 공익이 있는 만큼 좀 위법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좀 판결의 태도이고 좀 환영할 만한 좀 네. 태도라고 보입니다. 뭐 아직은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네요. 정말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런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올라왔을까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배드파더스이지만 양육을 하지 않는 뭐 아버지, 어머니 양쪽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양육을 하지 않으면서 양육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좀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좀 법적인 제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이런 정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자체에는 공익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보호를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 좀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양육비에 대해서 현창윤 변호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양육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